네,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진우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또 오늘장에는 상당한 핫 이슈가 될 텐데요. 일단 네. 집권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일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참여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게 NHK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 2시 5분 현재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최종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제 한 여섯 개 정도 의석이 확정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세 개 나눠 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 총 103석, 이쪽에 3석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3분의 2가 되려면 164석이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이쪽에 3개 더 들어가서 160석, 한 4석 정도가 부족해요. 네. 이제 개헌하는 데는 아베 총리의 꿈은 이거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4석 정도 같으면은 그거 할 거예요. 아마 무소속 의원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취약한 정당 또 이렇게 한번 찔러볼 수 있겠네요. 네, 정계 개편이라고 하나? 네. 예,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걸 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그 꿈을 갖다가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 부분은 뭐 이거 선거 끝났다고 일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잦아들 것이다. 그런 쪽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이 판을 키우는 거는 뭐 양쪽 다 서로 전혀 이걸 갖다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한국도 일본도. 네, 그런 상황인데 그냥 한번 시장으로만 한번 그거 집중해 보자면은 이제 반응이 궁금합니다. 반응이 궁금한데 아마 오를 것 같네요.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인데 작년 10월 3일 이후부터 흘러내렸던 거. 작년 10월 3일은 왜 중요했던가 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 발언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에 전부 연준의 금리 인상 그 공포가 시장을 딱 엄습하면서 또 특히 12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12월에도 금리 인상하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빠졌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 그 이후 이렇게 왔습니다만 피보나치는 안 껐습니다만 여기도 이 낙폭이 돼서 61.8% 막히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모이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그러네요. 모이고 있는 와중에 자, 뭐 거래량은 일본도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여름철 접어들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충만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뭐 일단 선거 결과에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토 1을 보내고 뭐 보내는 와중에 미국에서 지수선물 시장도 보니까 뭐 미국 장이 월요일부터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분위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간이네요. 월간이죠. 자, 이때 89년도에 찍었던 이 꼭지 참 어마어마한 장이었다가 그다음 90년대 접어들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도대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어쨌거나 돌려 세웠던 게 아베노믹스죠. 이 부분입니다. 그걸 돌려 세웠던 게 아베노믹스.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일본 니케이의 상승 이런 상황인데 즉 여기서 이제 우리 향후 한 몇 개월 이번 연내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으로 갇혀들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우하향하는 선과 우상향하는 지지선 사이에 갇혀들 것 같은 느낌. 갇혀들라는지 아니면 갇혀든다고 싶었는데 당장 8, 9월 접어들어서 FMC 이후에 뭐 이렇게 이 우하향하는 이 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어떤 계속 가는 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을 뚫는 그 승부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들어서 1월 한 3일인가 4일 그 무렵에 다짜고짜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었죠. 이 104엔 근방, 104엔 내지는 104.50 이 근방이 지금까지는 좀처럼 안 밀리는 레벨인데
여기를 한번 훅 갔다가 여기 왔죠. 지금 현재 이 107엔 공방인데요. 이 107엔이 붕괴되는가 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부담스러운 시장이죠.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니케이도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선거 이후 참여 선거 이후 시장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니케이 지수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지 네, 우리가 아니면 그 지켜봐야 반대의 되겠네요. 경우인지. 아,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은 25일에 열리게 되는 또 ECB의 통화결정 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비록 지난주 한국은행의 뭐 깜짝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는데 이번은 어떨까요? 한은의 지난 목요일 날 금통위는 뭐 좀 뭐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거 했습니다. 첫째, 좀처럼 전례가 드문, 뭐 전혀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예. 과거 카드채 사태 벌어졌을 때 하고 메르스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두 번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는 뭐 연준이나 20이 눈치 안 보고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좀처럼 우리 기억에 시장 참여자들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바깥에서 특히 연준이 한번 교통정리 해주고 나서 우리가 좀 또 쫓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7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 보니까 이제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정책금리, 이른바 이 기준금리하고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까지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역전된 상황. 네. 우리가 당연히 미국보다 금리 높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지가 벌써 꽤 됐죠. 그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한 여기서부터 뭐 1.25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네. 낮은 금리. 그리고 2년에 걸쳐서 겨우 두 번 올렸다가 작년 11월에 올렸다가 이번에 결국 또 내린 거죠. 1.5가 됐습니다. 자, 연준에 지금 한 10번 올렸나요? 9번 올렸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월 말에는 내릴 건데 얼마를 내릴 것이냐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조금 눈길을 끌었고 그다음 네. 두 번째 시장 반응은 국채시장,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은이 여느 때와 달리는 이번에는 한 번 정도는 남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죠. 그렇죠. 이거 보실까요? 지금 우리 국고채 1년부터 50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주말 장 마감 후에 수익률 보세요. 네. 지금 그러면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 즉 금리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그렇죠. 긴 거 30년, 50년도 지금 뭐다? 1.469, 1.468입니다. 지금 1.5%보다 낮아요. 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1년, 3년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이죠. 이 얘기는 벌써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금리 더 내릴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블룸버그의 사설입니다. 네. 블룸버그 사설인데 자 이 제목이 재밌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좀 완고한 좀처럼 잘 안 움직이는 은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포기했다, 기브인했다. 아, 우리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을 얘기합니다. 예. 이거 갖다 거의 서프라이즈로 이제 묘사를 하네요. 이번 지난 목요일 날 한은이 금리 내린 거는 뭐 블룸버그 입장에서 서프라이즈였다. 자, 이 그런 식의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한데 그러나 본질은 뭐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좀 더 deeper change, 좀 더 이렇게 더 깊은 어떤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이렇게 경상수지 그래프와 더불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금년 들어서 이 기사가 나왔던 지난주까지 수익률입니다. 각 주요 아시아 통화국들 바트 같은 경우에는 5.5%나 절상이에요. 네. 우리 한국이 제일 지금 원화가 약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라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날 아시아 장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았어요. 금요일이요? 네. 예. 환율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 낮추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죠. 맞아요. 예, 당국에 조금 이렇게 스무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좀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와중에
뭐 금리나 이 재료로 인해서 환율이 더 뛸 걸 좀 우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딜링 세리테리 롱스탑이 나오면서 좀 밀리기도 했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외환시장은 책대로 안 갔네 하는 생각. 그러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그래도 뭐 제1감대로 움직여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금리만 갖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뭐 우리 내부의 지적이기도 하고 네. 바깥에서 보기에도 이제 그런 것이고 금리 관련해서는 예. 지난주에 연준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 네, 해프닝이 그 해프닝이 참 한번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으로 인해서 네. 기준금리 50bp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졌다가 네. 또 뉴욕 연은에서 반발하는 발언을 하기도 맞아요.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거의 뭐 봉숭학당 수준인데요. 연준도. 예. 참 뭐랄까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도대체 그 각자의 역할이란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대통령이 그걸 갖다 금리 내려라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게요. 하기야 뭐 지금 우리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보시죠. 네. 자,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출신이죠. 제니 옐렌이 그 샌프란시스코 의장 할 때는 부의장했고 여기도 나름대로 존 윌리엄스도 경제학자입니다. 예. 경제학자인데 지난 18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에요. 연준의 윌리엄스가 말하기를 중앙은행은 must act quickly입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된다. 만약에 좀 이렇게 경기가 자 이런 얘기죠. 이날 이 어디선가의 연설의 핵심은 뭐냐? 실탄 아끼려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네. 사용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여력이 얼마 없을 때는 경제가 전환 신호를 처음 보낼 때 신속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유용하다.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예를 들어 우리 국채 선물 같은 예. 데서 그냥 확 치솟고 올라갑니다. 즉 뭐냐? 맞아요. 금리 50bp 내릴 모양이다. 네. 까지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니까 시장이 너무 오버한다 싶었는지 이 또한 이례적인데 뉴욕 연방은행에서 해명을 놨습니다. 그거 꼭 50bp를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속하게 금리 인하에 대응한다고 그렇지 과감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잖냐. 예. 그냥 우리 총재의 발언은 리서치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이 리서치 결과가 보니까 그렇더라. 좀 경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중앙은행들이 너무 주저주저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다. 이게 네. 다가오는 FMC 7월 말 FMC에서의 정책 행위 가능성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뭐 많이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결국 뭐 다음 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뭐냐 연준 관계자들은 시그널을 보내는데 쿼터 포인트 레이트 컷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포인트, 25bp 내리는 그거다. 이달.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이 표현 나오죠. 요즘 금리 인하 갖고 인슈런스 컷이냐, 보험성, 경기 침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험성 그거냐, 아니면 리세션 컷이냐, 경기 침체가 결국 현실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린 거냐. 지금 자꾸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는 것이죠. 그냥 보험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를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얘기인데 시장은 틈만 나면 50bp 이런 식으로 프라이싱하고 있고 네. 연준은 일단 25bp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민은 그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막 하루 이틀 일이 된 건 아닙니다만 또 트위터를 날렸네요. 또 날렸어요. 예. 7월 19일 날 이 표현을 씁니다. faulty thought process. 뭐 잘못된 어떤 사고 과정. 뭐 인지 왜곡이라 그러나 뭐 좀 심하게 가면은 네. 그것 때문에 연준 때문에 우리 훨씬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끝에 가갖고는 이 아주 명령을 하네요. correct 수정해라, 조정해라.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 보실까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은 자 가짜 뉴스에 대해서 협박성 요구까지 자 어디에 가짜 뉴스냐?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렇게 입만 열면 가짜 뉴스 하면 하는데 본인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첫 번째 발언이 훨씬 좋았다.
나는 그게 더 좋다. 네. 그의 첫 번째 발언은 100%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빨리 올렸다 금리를. 그런데 윌리엄스 저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절해버리는 게 이제 가짜 뉴스 아니에요. 대통령이 트위터에 윌리엄스가 연준이 그동안에 금리를 너무 급하게 또 많이 올렸다라고 했네? 하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예. 저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트위터에 must stop crazy quantitative 네. tightening. 그 미친 양적 축소. 대차대표 줄이고 있는 거 있죠. 만기 돌아온 거, 네. 재투자 안 하는 거. 이것도 멈춰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좋은 성장 기회 이번에 날려버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그거였죠. Fed, 들어라. There is almost no inflation. 인플레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거예요. 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참 주말 동안에 많이도 올렸어요. 본인이 직접 올렸는지 시켰는지 몰라도. 지금 50%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예. 지지율이 50% 됐다고 해서 당신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10%, 15%더 올릴 수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런 거 보니까 야 미국 경제가 무너지든지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큰일 나겠구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요 간당간당합니다. 자, 뭐가 간당간당하냐? MACD에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는 경우를 보시죠. 과거에 나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합니다. 간간히 이때도 매도 시그널이 났지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게 결국 매도 다이버전스를 만든 다음에 작년 4분기 같은 장이 나왔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결국 또 밀리느냐 그런 상황인데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핵심은 결국 이 와중에 FOMC에서 아마 25bp가 될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린 다음에 8월 달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FOMC 회의는 이달 말에 30일과 31일 미국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 이전에 이번 주에는 또 25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도 있더라고요. 테레사 네. 메이 총리 드디어 사임을 하고 또 새로운 총리가 또 선임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네. 메이 총리는 어차피 그거 한 거고. 자, 이 브렉시트도 이제 좀 시장이 지쳤죠. 그렇죠. 네, 너무 시장이 오래 질질 끌다 지쳤고 보니까. 너무 질질 예. 끌었고 뭐 뉴스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죠.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하고 지금 헌트 지금 현 외무장관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데 네. 거기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죠. 또 보리스 존슨 또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훈제 청어 들고 와가지고 약간 뭐 트럼프 같이. 예, 그런, 거의 뭐 예. 영국판 트럼프입니다. 예. 그런 식인데 일단 질러놓고 아니다 뭐 이런 식인데 총리가 되고 싶긴 되고 싶은가 봐요. 그, 네. 그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 봉두난발 머리를 요새 빗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브렉시트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국 모르겠는데 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네.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파운드 한번 보시죠. 파운드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잘못 따랐네요. 월간 차트입니다. 예. 주간 차트가 아니고 월간 차트인데 자, 이 레벨입니다. 1파운드당 1.4달러 레벨. 여기가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어쨌거나 좀처럼 안 밀리던 레벨이 2016년 6월 달에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결정되고 나서 이 레벨이 결정적으로 깨졌단 말이죠. 네. 자, 그 이후에는 그냥 요만합니다. 자, 심지어 이제 하드 브렉시트로 간다면은 1파운드가 1달러, 즉 1대1 페르티로 갈 것이다. 네. 라는 뭐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만 한번 그 결국 그 정도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미 충분히 파운드 가치는 그만큼 브렉시트 재료를 갖다가 다 반영했느냐 부분은 향후 시장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지금 이제 경민 앵커 말씀에 이번 주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네.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아, 홍콩. 네. 예. 주말에도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최루탄을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티어가스 뭐 이런 상황인데 40만이 넘는 지금도 많이 몰렸고 이 사진은 조금 그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신경 쓰이는 아주 사진 신경이 아닙니까? 거슬릴 것 같은데요. 홍콩기하고 예. 지금
성조기를 막 들고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 그렇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25일 날 이번 주는 이거죠. 네. 예,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서 갖고 온 뭐 캡처해 왔습니다만 독일의 슈피겔지 같은 경우에는 ECB가 11월 이전에 자산 매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드라기 총재의 이번 임기는 10월 말까지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 당장 이번 25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22 통화정책 회의가 아니더라도 드라기 퇴임하기 전에 뭐 9월 회의가 됐건 여기서 QE 한 번 더 하고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라가르드 현 IMF 총재가 진짜 내정된 대로 다음 그걸 한다면은 다음 맡을 사람한테 줘야지. 이제 집에 가서 양반이 왜 저 뭐 QE를 다시 하는지 마는지 저거 갖다가 기어이 퇴임 앞두고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너나 할 것 없이 자 당장 ECB가 금리를 만약에 이번 목요일 날 하다못해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0.6으로 시장 예상대로 그렇게 더 한다든지 네. 우리 양적 완화 한번 또 할게요 한다든지 해서 완화적으로 나와버리면 유로가 아마 약해질 겁니다. 그러겠죠.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또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트윗이 불을 뿜겠죠. 네, 강한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야, 그러면 연준이 그러가면은 50bp라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습죠. BOJ는 지금 꼼짝도 못 합니다. 더 내리고 자시고할 금리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기껏 ECB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리파이낸싱, 레피 금리도 제로인데 예치금 금리 중앙은행에다가 맡기면 0.4% 비용 들어 이걸 0.5, 0.6 이러고 있는 거기다가 연준은 그래도 말이라도 말 같아요. 2.5에서 2.25로 네. 2%로 뭐 이런 식인데 얼마나 지금 이 궁해 보입니까? 중앙은행들의 윌리엄스 총재의 얘기가 느낌이 오죠. 실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실탄이 별로 없는 가운데에 이 금리 쪼물딱거리는 걸로 양적 완화 또 죽었던 그거 뭐 또 끄집어내고 해서 어떻게 한번 경기를 끌고 가보자. 아니면 이 시장을 한번 무너지지 않게 한번 끌고 가보자 하는 어떤 이런 이제 느낌이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문제는 기대감이란 것이 있을 동안은 시장은 안 밀립니다. 실제 ECB가 어떤 액션을 취하건 이달 말에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간에 내리고 나서의 시장 흐름 그게 아마 진짜일 것입니다. 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와 환율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181원까지 올라섰다가 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1174원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 환율이 오르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건 당연한 반응임에도 네. 불구하고 당국은 그게 조금 불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다음 출연 기회 있었고 하니까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 차트 저 차트 뭐 매일매일 점검하시겠습니다만 월간 차트를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얇은 구름대. 구름대가 얇던 뭐 두텁던 간에 또 지지선 내지는 저항선 역할을 갖다가 이게 잘 수행할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작년 4분기에는 이 신랄 같은 구름대가 그나마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2000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지지력 이런 그렇죠. 걸 확인했는데 요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번 여름장에 8, 9월 가서 이게 밑으로 미끄러지나 아니면 이 구름대 타고 약간 올라가나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놓습니다. 당분간은. 이 구름대 안에서 놓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을 열리느냐 그렇다면 다시 계속해서 1200원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고 이 1164원도 깨진다. 지금은 70원 근처만 가면 사자가 나오는데 1164원도 깨지면은 좀 환율 하락의 어떤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의 장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